자, 교재 365페이지예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 건물법이죠, 소위. 여기 기본적으로 집합 건물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집합 건물은 크게 전유 부분하고 그리고 공용 부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죠. 전유 부분은 말 그대로 온전하게 자기 혼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어서 여기는 구분 소유권이 있는 데죠. 그러면 공용 부분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공유 지분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공용 부분은 공유 부분이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한 몸으로 움직이죠.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한 몸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이 집합 건물이 서 있는 대지, 그렇죠? 이 대지도 역시 여기에 있는 구분 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공유 관계로 가지고 있죠.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것을 공유로 가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죠. 이 구분 소유자는 여러 사람이니까 이거는 이 집합 건물을 관리하는 단체를 만들고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서 관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 안에는 대표자인 관리인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단체는 집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단체 안에는 규칙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관리단과 관련해서는 관리인, 집회, 규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이에 대한 규정들을 우리가 이 법에서 규율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이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집합 건물법에 있는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대부분 그 규정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내니까요.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법 조문 자체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옳은 지문으로 다 바꾸어서 그 지문들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런 지문이 있구나라는 것을 습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틀린 것을 했는데 거기에 1번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공용 부분 있죠? 이 공용 부분 사용은 보유하는 것, 소유하는 것은 공유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지분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의 사용에 관해서는 이 공용 부분을 전부를 용도에 조차 사용하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죠. 전부에 대해서 사용권이 용도에 조차 사용하면 돼요. 이건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권.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지분 비율이 아니다. 비례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번. 이 지문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사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의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전부를 용도에 조차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죠. 예컨대 아파트 30층에 사는 사람이 복도나 또는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분 비율로, 즉 공유 지분 비율로 사용하라 그러면 그 지분 이외의 부분은 그럼 사용 어떻게 하냐 이거죠. 예컨대 1년에 365일 중에 예컨대 10분의 1만 사용하고 사용권 있고 비율로 그럼 나머지는 큰일 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용 부분의 사용은
전부를 용도에 조차 사용하면 족하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나머지는 법 조문들이죠. 2번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의한다. 즉 이 공유 지분을 정하는 방법이죠. 이 공유 지분을 정하는 방법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정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지분 비율을 어떻게 정하냐 하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각각 정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다 이 말입니다. 3번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독립하여 처분할 수 없다. 대원칙이죠. 여기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구분 소유권에 공유 지분권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체성이란 말 쓰죠. 이것도 공유 지분권은 구분 소유자가 대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도 역시 일체성이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가 원칙이죠. 분리 처분 금지. 이게 원칙입니다. 일체성이란다. 4번 공용 부분의 변경 관리 관한 사항은 지표 기류에서 정한다. 공용 부분에 대한 변경이나 처분에 관해서는 당연히요. 집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겠죠. 그 다음에 5번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그렇죠. 공용분의 보존 행위는 이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니까 공유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자 각자가 보존 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에게 침해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2번에 공용 부분에 대한 설명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잘 해두셔야 돼요. 공용 부분. 왜냐하면 구분 소유자들의 전원이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 함께 사용하는 거니까. 자, 1번 공용 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 지분은 균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을 정하죠. 2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공용 부분, 공유 지분권에 해당되는 공용 부분은 분할 금지입니다.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격상 그렇죠. 공용 부분은 이런 게 복도라든지 비상계단이라든지 예컨대 외벽이라든지 또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용 부분이죠. 그것은 분할할 수 없죠. 성격상 분할 인정해버리면 이 법률 관계가 워낙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사용권에 관한 제한이 있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3번에 구분 소유자 일부의 공용에 제공된 것이 명백하다. 그렇죠. 구분 소유자 일부에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면 예컨대 A동의 공용 부분과 B동의 공용 부분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동의 공용 부분은 거기에 A동에 살고 있는 구분 소유자를 공유해야겠죠. B동의 공용 부분은 당연히 B동 건물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해야겠죠. 당연히 그렇다죠. 3번. 따라서 그들 구분 소유자 공유에 속하고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3번 꼭 알아두셔야겠죠. 4번 공용 부분의 변경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에 관리에 관한 것이죠. 통상 관리의 경우는 통상 결의로 족합니다. 4분의 3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 4번 틀렸습니다. 변경에 관한 것은 있죠. 변경이나 처분에 관한 것은 4분의 3의 특별 결의가 필요해요. 그러나 통상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통상 결의에 의합니다. 과반수로 정하면 되죠. 5번 구분 소유자는 자기의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분 비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용도조차 전부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했죠. 이 사용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에도 역시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옳은 지문을 그냥 여러분 읽어봐 두시고 틀린 부분만 보겠습니다. 정답이요. 3번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 소유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했죠. 2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에게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자, 구분 소유자 간에 이게 채권이 만약에 다른 공유자에게 공용 부분 공유자 사이에 채권 관계가 존재하면 그 구분 소유권을 양수받은 특별 승계인한테도 그대로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승계됩니다. 그래서 채무가 승계되니까 당연히 행사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집합건물 대지 및 대지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이것은 1번 집합건물의 대지는 일필 토지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대지는 여러 필지에 있어도 무방하죠. 아파트 단지가 소유권 대지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도 관계없죠. 2번 대지 위에 일동의 건물이 있을지라도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분할 청구 불가능했죠. 공용 부분은 분할 청구할 수 없다 했습니다. 3번 지상권, 임차권이 대지 사용권일 수도 있다. 자, 여기 대지 사용권 있죠. 요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고요. 권리의 성격이 될 수 있고, 여기 권리에. 또 지상권도 대지에 대한 지상권도 사용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전세권도 대지 전세권도 사용권이 될 수 있고, 토지 임차권도 대항력 갖추면 역시 사용권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지 사용권의 내용에는 이런 종류의 형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번이 옳은 질문이죠. 4번 부동산 등기법상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 사용권이라 한다. 대지 사용권은 뭐라 했어요? 여기에 구분 소유권과 일체성으로 붙어 있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했습니다. 다만 처분할 수 없는 것, 이게 등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대지 사용권이 대지권이 돼야 돼요. 대지권. 이게 등기가 되는 순간 대지권이 되는 거예요. 이 대지권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죠. 항상 붙어 있죠. 이렇게. 자, 그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특약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기수한 것을 추정한다 했는데 아니죠. 이 대지 사용권인 공유 지분권은 전유 면적의 비례해서 공유 지분을 정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집합건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죠. 여기 5번 보시죠. 5번. 판례에 하면 대지 사용권은 등기하여야 하므로 등기되지 아니한 대지의 점유 사용권은 대지 사용권은 될 수 없다 했는데, 자, 여기에 대지 사용권으로 인정한 우리 판례가 대표적인 게 독특한 게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 이 점유 사용권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대지 사용권의 종류 안에 대지 소유권과 대지 지상권, 재대에 대한 전세권, 임차권 등과 마찬가지로 점유 사용권도 본권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하고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 판례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점유 사용권도 본권의 성질로서 대지 사용권에 들어갈 수 있다.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5번이 판례에 따라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틀린 것은 했죠. 1번에요. 임차인이라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관리인의 자격에 관해서는 우리 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인이 되는 자는 당의 집합건물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이라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에요. 그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했죠. 이 관리인은 말 그대로 관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죠. 즉, 관리단을 대표하고, 대외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집합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죠. 이때 이 관리인은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인이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분 소유권자가 독점할 수 있고 거기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관리인은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보존 행위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관리는 기본적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행위다. 이렇게요. 따라서 8번에는요. 2번에 전유 부분의 보존 행위가 들어가 있죠. 8번에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 행위조차도 할 수가 없다. 관리는 이렇게요. 왜냐?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지배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존 행위조차도 관리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야겠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니까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집합건물법에서 틀린 것은 했죠. 1번. 규약 및 관리단 집회 결의는 특별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받죠. 규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즉 집합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 그 단체 안에 말입니다. 그 효력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2번.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공용 부분은요.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가 딱 달라붙어 있는 공유 지분권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운명을 같이 합니다. 구분 소유권을 양도하면 공용 부분의 공유 지분권도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전되죠. 절대적 일체성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절대적 일체성이다. 분리를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3번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그렇죠. 4번에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맞다. 5번.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이 법정 기간이 2개월이죠. 보통 촉구하여 상당 기간을 최고하는데 그 기간이 2개월입니다. 2개월 이상 정해서 이렇게 촉구하죠. 대답해달라고 최고하는데 그것이 법정 기간 내입니다. 확답하지 않으면 여기에 참가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2번. 집합건물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1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대지 사용권을 전유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여기에 대지 사용권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대지는 수필지로 만들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지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대지지만 건물이 없는 대지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달리 사용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런 대지의 경우에는 그것을 규약에 의해서 대지 사용권의 공유 지분권을 처분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에 대지 사용권에 관한 공유 지분권, 이것은 절대적 일체성이 아니라 상대적 일체성입니다. 따라서 대지 사용권에 대한 공유 지분권에 관해서는 규약으로서 규약상 분리 처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돼요. 대지 사용권에 관해서는 다른 내용이 있다. 그렇죠? 규약으로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공용 부분은, 여기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 지분권은 이거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분리 불가능. 분리 불가능이에요. 여기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공유지분권에 해당되는 대지 사용권에 관한 공유지분권은 규약에 의해서 분리하도록 정할 수가 있다. 이것도 조심해서 알아두셔야겠죠. 원칙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약에서 별도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면 그때는 분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번 1번요. 대지 사용권에 관해서는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2번 관리단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조치 절차 없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다. 자, 이 관리단에 관한 것인데요. 이건 단체인데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서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비법인 사단의 성격이 있고요. 이렇게 법원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일동의 건물을 객체로 등기한 때에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여기 3번 지문에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집합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게 이 집합 건물의 소유자가 구분 의사를 가지고 구분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이 집합 건물 소유할 자가 구분 의사를 가지고 구분 행위를 함으로써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돼요. 이때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이러한 집합 건물의 소유자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집합 건물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권은 전유 부분이어야 되고 전유 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바로 구조 이용상 독립성입니다. 자, 구조 이용상 독립성에 대하여 말입니다. 구분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사를 가지고 따라서 구분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분 소유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구분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겠죠. 구분 의사에서 구분 행위를 통해서 구분 등기를 하게 되고 구분 등기를 하게 되면 드디어 집합 건물의 모습이 갖춰지겠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 소유자가 구분 소유할 의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 집합 건물 한 개 각각의 구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건물로 등기해버리면 그때는 집합 건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집합 건물의 소유자가 집합 건물로 소유할 의사가 아니라 한 개의 건물로 소유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의사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겠죠. 3번 집합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건물의 소유자가 집합 건물로서 구분해서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서 그런 행위를 해야만 구분 소유권에 의한 집합 건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집합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알아두셔야죠. 이게 공용 부분이냐 아니냐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예컨대 복도다. 자, 예컨대 주거용 목적의 집합 건물이다. 그런데 그게 복도다. 그러면 복도는 뭐예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성격상 공용 부분을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객관적 용도에 따라서 정한다. 5번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조합은 법인 등기 정에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 결의여야 한다. 이 5번 질문도 잘 알아두셔야 되죠.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정리된 이 관리단은 우리 판례가요, 등기하지 않은 한, 설립 등기하지 않은 한 비법인 사단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옳은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에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죠. 13번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의결권과 의결 방법이 틀린 것은 했죠. 거기에 4번에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서명에 의한 합의가 있을 때 관련된 집회 결의에 의한 것으로 본다 했는데, 서명 결의를 관리단 집회 결의로 보려 그러면 5분의 4 특별 결의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5분의 4 이상의 특별 결의를 통한 동의가 있어야, 그래야 서명 결의된 것을 뭐로 집회 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자, 5분의 4입니다. 4분의 3이 아니고 나머지는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 보실래요? 재건축 및 복구에 관한 내용이죠.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재건축은 예컨대 주위 환경에 봤을 때 당의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또 너무나 주변의 건물 용도와 그 당의 건물이 용도면에서 형격이 차이가 있어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이 바로 재건축이고요. 복구는 당의 건물이 일부가 멸실됐을 때거나 많은 부분이 멸실됐을 때 다시 원래 모습으로 바꾸는 것을 오늘 복구라고 그러죠.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6번. 1번 단지 내 건물에 일괄 재건축할 경우에 개개의 구분 건물마다 특별 결의를 요한다. 1번 알아두셔야죠. 각 집합 건물의 5분의 4 이상의 특별 결의와 전체의 5분의 4 이상의 특별 결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각각의 집합 건물 5분의 4 이상, 그리고 전체 5분의 4 이상이 이루어졌을 때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진다. 1번요. 2번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서면을 청구할 때는 2월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뜻으로 해답한 것으로 간주하죠. 옳다. 3번 재건축에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가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시세로 사야 돼요. 3번 시가로 이렇게 되죠. 4번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공용 부분의 멸실에 관하여 이 복구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특별 결의라고 했는데, 여기에요 2분의 1을 초과하는 정도에 멸실되어서 그것을 다시 복구할 때는 5분의 4 이상의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마치 재건축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전유 부분의 복구는 각 구분 소유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전유 부분은 각자 자기 영역이잖아요. 구분 소유자 각자의 지배 영역이니까 각자 구분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죠. 당연히 그죠. 따라서 5번은 옳은 질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19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자, 19번 1번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법 조문에 있는 것이죠. 자, 2번 구조상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했는데,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은요,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은 등기를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공용 부분에 관한 등기는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만 그 성질이 구분 소유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을 한다든가 공동 증서에서 공용 부분을 할 때는 최초 공용 부분으로 한다는 취지의 등기는 한번 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공용 부분의 득실 변경에 대해서는요, 별도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구분 소유권을 양도하면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 지분권은 당연히 넘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별도로 그 공용 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2번 득실 변경을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겠죠. 따라서 틀렸다. 3번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련 지폐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것도 법 조문에 있습니다. 4번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에 속한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그죠? 5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죠.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자, 집합건물. 이거는 법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쭉 읽어봐 두시면 좋겠고, 여기에 문제 지문이 나왔는 것도 옳은 지문으로 다 바꾸어서 반복해서 읽어봐 두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375페이지에 부동산의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이걸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죠. 일명 부동산 실명법인데요. 이거는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요. 이 약정회에서 거래한 경우인데, 약정회에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 이때 우리 이 법이 적용되어서 이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명의신탁 약정의 소유권 등기가 무효인 등기다 이렇게 함으로써 명의 신탁자로부터 명의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 일어나는 현상도 이것도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무효가요, 등기 무효, 물권 변동도 무효, 그리고 이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다. 이 법이 적용되면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따라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한 등기도 무효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명의신탁자에서 명의수탁자로 소유권 이전 현상이 일어나는 이 물권 변동의 현상도 무효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다만 이 법의 적용에 의하여 유효가 되기 위한, 유효의 약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첫 번째, 여기는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이라든지 또 종중의 명의신탁이라든지 또는 교회, 종교단체 있죠? 교회나 사찰 등의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의 경우, 이 명의신탁의 목적이 두 번째, 이 목적이 탈법 의도가 없어야 되죠. 탈법 목적, 조세 포탈할 목적이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법령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한 약정이 되죠. 이 약정이요, 이렇게 유효한 약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상호 명의신탁의 경우는 이것은 언제나 유효죠. 언제나 유효.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신탁법상의 신탁이라든지 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양도담보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도 역시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서 그때는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을 받지 않죠. 그 자체로 유효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런 정도로 보시고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시죠.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이렇게 했네요. 1번. 1번. 명의신탁은 통정허위표시므로 했네요. 자, 1번.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요. 통정허위표시가 아닙니다. 이게요. 따라서 1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이 법 규정이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으로 해석합니다.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위반한 이러한 약정, 즉 명의신탁 약정 금지 규정이에요. 여기가 명의신탁 약정 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규정들이 전부 다 뭐다? 효력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무효라고 선언하고 무효인 결과는 등기도 무효이고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따라서 통정허위표시 민법 108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1번 틀렸죠. 2번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것은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 3번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 부동산 실명법상 제3자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자, 여기에 이 거래에서 말입니다. 명의수탁자가 등기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자기 앞에 있는 등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제3자와 이렇게 거래했다. 이렇게 거래해서 매매를 했다든가 저당을 설정 등기했다든가 하면 이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불문하고 이 법 규정에서 특별 규정을 두어서 규정에 의해서 유효한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유효로 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특별 규정에 의해서 제3자를 어떻게 한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하는 방법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한다. 보호의 범위죠. 선악 불문하고 보호한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한다. 이걸 명문으로 규정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꼭 알아두셔야겠죠. 3번, 4번, 5번 종중재산의 명의신탁과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부부,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하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2번에 틀린 것은 1번 법률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 탈세 목적 아닌 한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했는데 1번 이거 없죠. 기본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나 2번, 3번 이런 것들은요. 우리 법에 있는 명문 규정이죠. 이 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자, 5번 질문에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로 해석하죠. 강행규정인 효력규정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한다 말이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갑은 병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죠. 자, 갑은 X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자기 명의로는 등기를 못하니까 먼저 자기 친구인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한 거예요. 야, 갑이 지금 을한테 이야기하죠. 갑이 병 X 저 소유 토지를 내가 사야 되겠는데 내 매매계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가져오는데 을 너 이름으로 좀 등기해 놓자. 그러니까 을이 뭐예요? 그래 내 이름 써라. 등기 올려 좋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은 매매계약을 병하고 하고 소유권은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소유권 등기는 병한테 부탁했죠. 내 친구 을이 등기
이름을 올리게 했으니까 을 앞으로 좀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병이 그에 따라서 응해서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래 되겠죠? 병의 소유 X 토지를 이것을 갑이 이렇게 매매계약을 통해서 매수하면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대금을 지급하고는 갑은 자기 친구 을과 명의신탁약정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여기는 신탁자가 되겠고 여기는 수탁자가 되겠죠. 이렇게 명의신탁약정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소유권 등기는 어떻게 했어요? 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해달라고 부탁한 거죠. 이렇게 갑이. 그래서 여기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갖다 놨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에 소유자 등기됐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매매계약은 당사자 유효하게 의사합치되어 있으니까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여기에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을 받아서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을 받아서 여기는 무효가 되겠죠. 무효인 약정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이 과정에서는요, 이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왜냐하면 을이 병과는 아무 관계 없이 무관계로 원인도 없이 등기 이전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효인 등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의 효과도 무효인 소유권 이전이 되겠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민법적으로는요, 소유권은 여전히 병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소유권은 병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여기에 명의 신탁자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 소유권 등기를 말소 청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로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래 되면 이제 갑의 소유권 등기가 이렇게 갖추어지면 소유권 취득 이게 인정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게 반드시 이 을의 소유권 등기를 갑이 직접 등기할 수는 없고 반드시 병을 대위해서만 등기 말소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과 병 사이는 이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한테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이것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권리가 발생할 근거가 없죠. 무효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죠. 병을 대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약정이다. 이렇게 하죠. 명의신탁. 3자 간의 명의신탁.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5번 문제 읽어볼까요? 틀린 것은 했죠. 자, 1번 갑을 사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죠.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 안 되죠. 갑과 을 사이는 직접 어떠한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효이기 때문에 이 둘이 사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되죠. 반드시 병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순차적으로 이전 등기해 와야 됩니다.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청구는 왜요? 매도인이고 매수인이니까 갑은 병한테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신하기 위해서 병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를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대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은 옳은 질문이죠. 자, 5번에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 알고 있는 정이 을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정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취득한다. 이것은 바로 이거죠. 제3자가 선납불문하고 취득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만 더 풀어보죠. 1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에 진행 중인 을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병은 위 계약에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했네요. 자, 갑은요, 경매 절차 중에 있는 을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자금을 주고 병 명의로 등기해 달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병과의 관계에서요, 명의 신탁을 하고 이거는 수탁자죠. 그리고 여기는 명의 신탁 약정한 거죠. 약정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대금을 지급했죠. 대금 제공. 경락 대금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 병이 경매에 입찰하죠. 입찰해서 거기서 경락받은 다음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때 소유권 경락받을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여기서 받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을 소유 부동산을 경매 입찰을 통해서 병이 입찰받게 하고 갑은 자금도 제공해 줬다. 병한테. 그죠? 이런 상태죠.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 이런 관계이고 자금도까지 대조하는 걸 이걸 뭐라 하냐? 여러분은 계약, 명의 신탁 이 모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요 경매 절차에 직접 뛰어들어서 경매는 매매의 성격을 가지니까 스스로 매매를 청약하고 승낙받아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니까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이렇게. 다만 이때 갑은 병에 대해서 이게 무효인 약정에 근거하여 자금을 제공한 것이잖아. 무효인 약정을 근거로 해서 자금을 제공했으니까 자금 제공할 필요 없는 만큼의 자금은, 자, 제공한 이 자금은 부당한 이득이기 때문에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라고 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요게 인정됩니다. 갑은 병한테 제공했던 자금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갑은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소유권은 병이 취득하고 자금만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법적으로 계약 명의신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때 이 경매 절차 자체는 유효하죠. 이때는요, 경매 절차 이 자체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법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기업, 갑과 병 사이의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그렇죠. 옳은 질문입니다. 니은, 갑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을이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죠. 이 경매 절차에서 유효의 경매 절차가 이루어졌는 한 이 소유권은 병이 취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질문이다. 그죠? 기억은 옳은 질문. 자, D것 보겠습니다. D것. 갑은 병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갑은 병에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약정에 근거해서 대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아도 될 대금을 제공함으로써 병이 이 대금 받은 만큼이 부당한 이득이죠. 그래서 갑은
병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자금에 해당되는 만큼은 내놔라도록 할 수 있죠. 따라서 이건 옳은 질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갑은 자신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이랬죠? 자, 여기 17번 문제는 바로 상호명의신탁의 문제입니다. 상호명의신탁의 문제. 왜냐하면 한 필지 토지를 말입니다. 자, 특정 부분을 정해가지고 이 부분을 Y 부분이라 하고 이것을 을에게 양도했죠. 을 소유로 양도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종전 한 필지 안에 종전 X 토지 이 부분은 뭐예요? 여기는 여전히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면적 비율로 등기상에는 갑, 을, 예컨대 지분 등기, 근데 똑같은 비율이라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공유 등기했다는 것이죠. 등기상 이렇게 하기로 갑과 을은 을 사이는 합의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합의가 바로 상호명의신탁을 한 것이죠. 갑의 소유권의 반은 얘한테 맡기고 등기부상, 또 을의 소유권 반은 갑한테 맡겨서 이 토지 전부에 대해서 갑과 을이 면적 비율로 각각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공유, 상호명의신탁에서는 우리는 소유권 귀속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은 각 부분에 각각 소유권을 각자가 가지고 있죠. 이게 실제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서는, 즉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외부 관계에서는 공유물로 공유 관계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내부적으로는 각각 여기는 갑의 소유, 여기는 을의 소유다. 이렇게 정하고 대외적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 물건은 하나의 물건으로서 공유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대외. 그렇죠? 대외 관계예요. 이게 대외 관계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 되겠죠.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갑과 을 사이는 공유물이 아니죠. 여기서는 1번. 갑과 을 사이에서는 공유물이 아니다. 여기서는 갑과 을 사이는 뭐예요? 갑 특정 부분, 즉 X 부분의 소유권 단독 취득하고 을 Y 부분의 소유권 단독으로 취득했죠. 이렇게요. 갑의 소유, 을의 소유. 이렇게 되겠죠. 각자 단독 소유입니다. 단독 소유.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각자 소유권을 가져가야 되니까 상대방한테 맡겨놓은 지분을 돌려받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 간에 지분, 자기가 맡겨놓은 지분 자기한테로 이전해달라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공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번은 1번이 잘못된 것이고요.
따라서 1번 맞네요. 청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2번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자, 각자 소유니까 을은 자기 소유권을 제3자한테 처분하는 무방하죠. 3번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한의 성질은 타주 점유 아니죠. 을은 Y 부분의 자기 소유물이니까 당연히 자주 점유죠. 4번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 부분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때는 뭐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다 건물 지었죠. 그러니까 토지는 갑의 소유, 건물은 을의 소유가 되니까 이것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각자가 소유권이잖아요. 5번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제3자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는 대외관계죠. 대외관계니까 공유물이라 할 수 있죠. 공유물을 할 수 있으니까 갑이나 을은 각각 지분 비율에 근거해서 지분권에 기해서 병에 대하여 불법 점유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죠. 나가라 할 수 있죠. 따라서 5번도 틀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민법 및 기타 민사특별법에 관한 이제 문제를 쭉 살펴봤는데요. 뭐니 해도 역시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가 기본 교재에서 강의 들은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러 가셔야 됩니다. 가셔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공부해 두시고 그리고 이 문제 또 남은 문제 또 풀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항상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기본 교재에 입각해서 우리가 공부를 정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아마 원래는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 여러분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